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경제 분야에 이은 정치 분야 대선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워낙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다 보니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그동안 자제하던 네거티브가 더 활기를 치는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 언론 보도도 정책과 공약 검증보다는 무슨 녹취록, 그리고 폭로, 이런 의혹 제기와 리스크 보도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열흘 남은 대선. 언론 보도들 총정리해보고요.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토종 OTT들의 생존 전략도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주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20대 대선 이제 열흘 남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법정 TV 토론이 이번 주에도 월요일 또 지난 금요일 이렇게 두 번 실시되고 길거리에 선거 벽보도 붙고 아 진짜 이제 선거가 임박했구나. 네. 이렇게 느껴지던데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과 대선 관련 보도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대급 비호감이라고 표현된다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번 대선에 언론이 한몫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언론이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번 대선 보도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과연 언론이 유권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획 보도를 과연 고민은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미디어 감시 연대가 6개 종합 일간지하고 7개 방송사, 그다음에 지상파 3사 뉴스를 대상으로 대선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네. 정책을 검증한 보도가 10%에 불과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털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포털에서 또 많이 본 뉴스 1000여 건을 보니까 정책 기사는 10%밖에 안 되고 네이버에 많이 본 뉴스로 오른 그 대선 보도도 정책을 분석한 기사는 또 2%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정책 검증을 이 정도 되면 외면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의 대부분이 이 대선 네. 관련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책과 네. 공약 점검은 10% 미만, 10개 중에 1개. 그러면 그 많은 대선 보도들은 대체 어떤 내용을 다룬 것인가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내용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대담 비중이 94%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런데 내용의 대부분은 의혹 관련, 그다음에 그 논란과 관련된 거, 단일화 이런 것들이 주로 이뤘고요. 정책 검증은 찾아보기 힘들어서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냉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특히나 그 유튜브 채널들의 대선 관련 분석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최근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토론회에서 그 24개 시사 채널 분석한 결과에도 보면 정책과 공약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포털의 문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좋은 기획 보도가 없었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포털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유권자들에게까지 닿지 않았다는 거, 네. 이런 포털에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이 포털을 통해서만 접하지 마시고 언론사들의 홈페이지에 보면 그 대선 기획 세션들이 마련된 곳들, 그래서 정책을 검증한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한겨레 청년 5일장, 경향신문 무가당 프로젝트, 또 시사인이 분석한 보도도 있고요. 네. 오마이뉴스 등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YTN에서도 보면
연속 보도로 20대 대선 유권자들을 위한 기획 보도 그대의 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를 그대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직선제가 부활되면서 치러진 게 이제 7차례 대선인데 모두 뭐 자영업자가 선호한 후보가 당선됐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민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 강조하고 있고, 또 청년 투표에 대한 얘기, 또 달라진 부동층에 대한 이야기 등 유권자인 그대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정책 보도가 실종됐다는 건 이게 이제 선거 보도에서 유권자가 실종됐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대선 보도에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후보 권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언론이 유권자들에게 눈을 돌려서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검증하시고 감시 기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도 그렇지만 또 그 배우자와 관련하는 의혹들이 연일 나오면서 배우자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와 공약보다는 그 주변인에 대한 좀 다소 선정적인 보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신문, 방송, 종합뉴스, 종편, 시사대담 프로,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 포털 등을 대상으로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함께 이 보고서를 발행한 내용에 보면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종편의 보도량의 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김혜경 씨 의혹은 172분이고요. 네. 김건희 씨 의혹은 17분으로 김건희 씨보다 김혜경 씨 의혹을 10배 넘게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도 보면 김혜경 씨는 의혹 위주로 가고요. 김건희 씨는 행보를 전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보면 양당 후보자들의 배우자 보도인데 이게 보도 분량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건 사실은 이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되는 이 선거 보도 준칙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구조의 공정성 규정이 있는데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또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12조의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조항에 보면은요. 방송은 정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2022 대선 보도 준칙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불평 부당하지 않은 객관적인 선거 보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보도는 특정 견해, 세력, 집단에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마련된 이런 기준들로 보자면 그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종편의 보도는 확실히 좀 편향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위반 사항도 있었죠. 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사생활 보호 조항을 위반한 대선 보도에 대해서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름, 사진이 노출된 경우인데요. 시정권고는 초상권 또 성명권 등 사생활이 침해되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익과 관련된 사안은 물론 예외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시정권고 받은 게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보도 사진인데 실명은 이분 나온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상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고요. 이재명 아들의 경우는 이제 공적 인물로 보기 힘들다는 그런 네.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윤석열 후보 처가 관련 보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성명권 침해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실명 적시 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화관광부가 신문 지면 기사에 대한 시정 권고를 정부 광고 집행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권고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 광고 집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시정 권고를 받으면 정부 광고 지표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지금 지명 광고고 인터넷 신문에 적용된 시정 광고는 내년부터 또 핵심 지표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 대선 보도는 좀 정책이나 공약보다 주로 후보자 신상 네. 또는 주변인에 대한 뭐 동정, 의혹 이런 걸 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네. 심지어 어떤 개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들도 나왔다. 이런 거네요. 네. 박재영 그 교수 연구에 보면 조선, 중앙, 한겨레 세계신문의 선거보도를 분석한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기사를 전개하는 흐름이 이제 정책 공약, 사회 현안의 경우 이걸 이제 이슈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슈 프레임은 매우 적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후보자 개인 신상이나 동정, 상대방 비방, 폭로, 판세 분석 요즘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전략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 프레임이 증가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2년에는 56.8%였는데 2002년에는 74.7%, 네. 그다음에 2007년에는 74.5%, 2012년에는 77.7%입니다. 또 김춘식 교수 연구에서는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그대로 담아서 기사화하는 인용도 제목 비율이 우리 이제 따옴표 붙여서 이렇게 내잖아요, 제목을. 네. 근데 92년에는 2.4%였거든요. 네. 근데 2012년에는 81.3%로 엄청나게 늡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사 간의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가 보면 2012년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10년이 흘러서 또 많이 늘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미디어 환경 달라지면서 SNS 글도 따옴표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네.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SNS로 네.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뭐 따옴표 저널리즘이냐 이렇게도 표현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의 법정 토론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한 번의 TV 토론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당초 네. TV 토론이 그나마 좀 네거티브가 없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던 데 비해서 최근 있었던 그 두 번의 토론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좀 노골적인 의혹 제기나 네거티브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예, 남아있는 한 번의 대선 후보 TV 토론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교수님은? 네. 이제 최근에 언론 관련 단체나 학계에서도 그 대선 보도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제주대 이제 그 연구팀이 지역 언론의 대선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사실 투표는 전국에서 전 국민이 동일하게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 언론은 대선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살펴보는 그런 연구였는데 지역 신문에서도 대선 보도 경향이 중앙에서 나타나는 거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보도보다는 후보의 이벤트성 행보, 또 이미지 생산에 주력하고요. 경마 저널리즘 역시 나타나고요. 또 유권자 중심의 보도 역시 미흡하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그렇고 지역이 선호하는 특정 정당의 정서 반영 등 지역주의 보도가 나타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미디어 정책이 각 당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고요. 제대로 된 미디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후보들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좀 정말 환경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YTN도 그렇고 언론사별로 많은 기자들을 투입해서 선거단을 별도로 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 사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제 열흘 남짓 남은 대선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또 언론 이 기본 전제를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 이런 말씀 같아요. 네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대선 3월 9일 선거 끝나고 뵙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네네. 개표 방송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오전 9시, 오후 2시 30분, 그리고 8시 40분에 방송되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들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가족에게도 말 못할 법적인 문제를 양소영 변호사가 사연 소개와 함께 법률 자문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양소영 변호사가 법과 관련한 최근의 사건, 사고 등을 오프닝 멘트에서 짧게 설명해주고 본격적인 사연을 소개할 땐 패널 변호사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3번 방송되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간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혼 관련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상담 신청 코너에 올라온 게시글의 제목을 보면 이혼 외의 상담 내용도 적지 않게 보였고요. 또 상담 외에 직접 고른 판례를 짚어보는 방식으로도 코너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의 사연을 다룰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소재가 한정적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모니터 기간 동안 총 5차례가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주간 방송 중 일주일 내내 이혼 관련 상담이 다뤄진 셈인데요. 대부분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한 내용이라 그 이전에도 비슷한 상담을 많이 다뤘어서 그 상담 내용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담이 많을 수도 있지만요.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사회 법률적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일이 다양한 분야에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이혼에만 사연이 쏠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관련 상담 외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암호화폐 투자, 육아휴직급여 청구 소송 등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법에서 명시해두고 있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는 무엇인지, 암호화폐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법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는지 등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분야의 사연과 법률 상담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의 주제가 이혼에 한정돼서 좀 아쉬웠고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네, 청취자 입장에서 낯설거나 어려울 수 있는 법률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6월 11일 금요일 방송엔 박성배 변호사가 출연해 암호화폐를 차고 송금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소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횡령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배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했고요. 진행자인 양소영 변호사도 주의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이라는 표현을 부가 설명 없이 사용했습니다. 본래는 생소한 법률 용어였는데요. 관련 용어를 언급한 기사를 찾아보니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에서 주된 범죄 혐의인 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인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용어인 만큼 어떤 뜻인지 함께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날 외에도 14일 방송에선 대물변제라는 법률 용어를 수차례 사용했고 2월 16일엔 특유재산이라는 용어도 설명 없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쉬운 표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발간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도 법률 용어를 쓰지 않고 상담을 해주는 방식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콘셉트인데요. 지금보다 좀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친절한 설명이 있다면 프로그램 취지에도 더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그대로 쓰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셨고.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 더 있을까요? 네, 오프닝 코너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루에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동시 대출이
사기 혐의가 될까 등과 같이 일상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봤거나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가져와 법률적인 측면을 짧게 설명해주는 방식이라서 유익했는데요. 오프닝 멘트에도 공을 많이 들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오늘은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